우박사 TV. 안녕하세요. 지금부터는 이제 그 책 100페이지 챕터 5번째 임대차 특별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 분석을 이제 공부해야 하는 이제 본격적인 이유를 이제 살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적어 놓은 것처럼 대한민국에서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물건들은 대개 이제 이런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주거용 부동산. 주 목적이 우리가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이제 부동산을 이제 주거용 부동산이라고 하면 상업용 부동산도 있다 그 얘기죠. 오피스, 그다음에 이제 오피스텔. 사실 이 오피스텔도 엄격하게 얘기하면 이제 요즘은 주거용 부동산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주거용 부동산하고 굳이 구분을 좀 해보자 그러면 이 상업용 부동산하고 요 경계선상에 걸쳐져 있는 게 오피스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매 물건 중에 오피스텔이 경매에 나오는 걸로 보면 사무실로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쨌든 엄밀하게 분류를 해보면 상업용 부동산이지만 사실 이제 주거용 부동산은 이제 활용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문상가, 이 오픈상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동대문 농장에 가면 이제, 그다음 밀레오레 같은 것, 쫙 신도림에 가면 신도림 테크노마트라든지, 강변역에 오면 이제 강변 테크노마트라든지 하는 그런 이제 전문 오픈 상가를 말씀드린다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또 아파트 단지에 들어와 있는 아파트 상가도 있으세요. 아파트 상가뿐만 아니라, 신도시에 가면 이렇게 이제 그 대로변에 쭉 그 로드 상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상업용 부동산에 속합니다. 이건 이렇게 한번 이제 분류를 해보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으세요. 이 공업용 부동산에서부터 중부동산까지는 권리 분석이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제 이 책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요 책에도 권리 분석은 지금 어떤 부동산을 대상으로 해서만 책이 쓰여져 있고 또 우리 선생님도 그렇게 공부를 해야 하는가 하면 주거용 부동산하고 상업용 부동산 요 두 가지다. 요 두 가지 때문에 이제 우리가 권리 분석을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기 공업용 부동산이나 농업용 부동산이나 중부동산은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이 없으세요. 민법상 임대차 규정 채권 계약보다도 해당 특별법이 먼저 적용이 됩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가 돼 있는데 민법에서 말하는 채권 계약으로 계약이 다 빌려주고 빌려받고 하는데 다 가능하다 그 얘기있어요. 그런데 주거용 부동산은 주거용 부동산에만 적용이 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상업용 건물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라는 요 두 가지만 따로 규정하는 특별법들이 있다 그 얘기세요. 옛날에는 이 주거용 부동산도 그렇고 상업용 부동산에도 특별법이 없이 그냥 민법 채권계약으로 계약을 다 했었는데 굳이 만들어 놓은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주거용 부동산에 새들어 살고 있는 임차인들, 상업용 부동산에 새들어서 장사하는 분들을 이제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제 임대차 보호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뭘 가지고 보호를 할 때 대항력이라는 개념이 딱 얘기세요.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고 대항력이 없는 후순위 임차인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가서 보면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기본적으로 뼈대는 같으세요. 주택의 특성, 그 다음에 상가건물의 특성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좀 많이 달라지긴 하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관계된 사람들만 잘 숙지를 하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공부를 하신 데는 굉장히 쉽게 갈 수 있다. 이제 그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이 주거용 부동산하고 상업용 부동산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채무자에서부터 단순 점유자까지 이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얽혀 있는가를 이제 보는 게 임대차 보호법을 공부를 하는 주된 목적이고 왜 그걸 공부를 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항력이라는 녀석 때문에 그렇다. 부동산이 경매가 됩니다 할 때 경매 부동산의 그 범위가 등기가 된 정상적인 부동산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되지만 미등기, 불법 건축물에 새들어 살고 있는 주택임차인도 또는 상가건물 임차인도 특별법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일단 이해를 좀 해주시고 거기 보면 이제 채무자하고 보증인이 있습니다. 주인이 새들어 사는 사람 없이 그냥 자기가 자기 집에서 채무자나 보증인이 자기 집에서 새들어 살고 있는 사람일 때
지금 케이스가 그렇다고 얘기죠. 그러니까 그 채무자나 보증인은 아시겠지만 채무자나 보증이나 그 직계가족 세대 유지를 같이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 아니다. 그럼 그 사람들한테는 뭐가 없겠다? 당연히 대항력이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그 얘기세요. 그래서 권리분석이 필요 없겠네요라고 말씀을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죠?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경매하기 어려운 물건이기도 합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점자편에 가서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이 되는 임차인 유형을 보자 그러면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제 대항력을 가진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꼭 거기다 좀 표시를 해주세요. 대항력은 선순위 임차인한테 발생을 한다. 지우고 이제 선순위, 후순위 개념을 조금 잠깐만 보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흘러간다. 뭐가 시간이. 권리는 결국 시간 싸움이죠. 우리가 살펴본 아파트 경매 물건에 저당권 설정일자가 그냥 저당권이라고 하겠습니다. 제 1순위. 1순위라는 건 이제 가장 먼저 그 경매에 들어간 물건의 유효한 등기부 등본상의 가장 첫 번째 저당권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 1순위 그냥 저당권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요 저당권 말고도 또 뭐 전세권도 있고 뭐 압류 감류도 있고 하니까 저당권이라고 말씀하기는 조금 곤란하기는 하지만 통계로 보면 보통 경매 물건의 90에서 한 95%는 말소 기준 권리 노릇을 한 권리가 뭐다? 대체로 제1순위 저당권이더라 그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당권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저당권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말소 기준 권리라고 얘기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 요 말소 기준 권리가 2020년 만약에 5월 뭐 3일날 등기부에 설정이 됐다. 그런데 이 경매 물건에 임차인이 있는데 해당 부동산에 홍길동 씨가 2008년 5월 3일날 전입을 했더라. 이 사람이 하나 있다 가정을 해보고 2022년 5월 3일날에 김길동 씨가 전입을 했더라.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자 그 얘기세요. 반가로 일본의 대항력을 가진 선순위 임차인 누구를 얘기한다? 이 홍길동 씨를 지칭한다 그 얘기세요. 이 홍길동 씨한테는 대항력이 있다 그 얘기세요. 선순위 이제 임차인이라고 한다 그 얘기세요. 홍길동 씨가 2018년 5월 3일 날 이 집에 3억 원의 전세를 주고 들어왔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 그 얘기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든 일반 매매로 넘어가든 자신의 전세보증금 몽땅 다 받아갈 때까지 자신이 새들어 살고 있는 이 아파트에서 법적으로 쫓겨나지 않을 힘을 가지고 있다. 그 대항할 힘을 가지고 있다. 누구한테 낙찰받은 사람이 되든 아니면 그 집을 매매로 사 가지고 들어오던 사람이든지 간에 이 홍길동 누구도한테든지 간에 이 3억 원을 다 받을 힘이 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한다? 대항력이라고 얘기를 한다. 거기에 반면에 22년 5월 3일에 들어온 요 김씨, 김길동 씨는 똑같이 한번 해보자 그 얘기죠. 3억 원을 이 집에 세를 주고 들어왔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 얘기세요. 그랬는데 이게 나중에 뭐 한 2025년쯤 가가지고 2025년쯤 가가지고 이 집이 경매가 됐대. 그러면 이 홍길동 씨는 자신의 전세보증금을 3억을 다 받을 수 있겠지만 뭐 1억밖에 못 받았다. 아니면 1억 5천밖에 못 받았다. 아니면 하나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이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도 못 받더라도 이 사람 어떻게 된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대항력이 없는 후순위 임차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 그 얘기죠. 요 사람. 그 기준이 뭐다? 어쨌든 그 해당 부동산에 제일 가장 먼저 설정된 저당권, 물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건을 기준으로 해서 먼저인 사람은 선순위 임차인, 나중인 사람은 후순위 임차인이고 이렇게 갈리고 난 운명의 결과는 자신의 보증금을 다 받아가는가 못 받아가는가 그렇게 구분이 되어진다. 이게 권리분석의 이제 실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이제 권리분석의 이제 시작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02페이지에 보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선순위 임차인이 있고 그 다음에 배당 요구를 해서 모두 배당받는 임차인이 있고 일부는 배당받고 일부라는 거는 경매 배당 요구를 했는데 이 3억 원을 1억 5천은 이제 법원에서 배당을 받았대. 그럼 나머지 1억 5천은 어떻게 한다? 낙찰자가 이제 추가로 물어주는 그런 케이스 임차인이고 그 다음에 모두 인수해야 돼. 임차인을 쓸 수 있다. 이제 지금은 대항력만 말씀드렸는데요. 대항력 더하기 확정일자. 그죠?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이 확정일자에 따라서 배당을 받을 수도 있고, 배당 못 받을 수도 있고.
선순임차인도 그렇다 얘기세요. 확정일자만 있으면 다 배당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죠? 확정일자는 시간 싸움에서 순위 결정 능력만 가지고 있는 거여서 확정일자가 만약에 늦는다 그러면 말소기준골 뒤에 있거나 또 그 뒤에 있거나 하면 그때는 배당을 못 받을 수도 있으세요. 배당 요구를 했다 하더라도.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다 그래서 100%다 배당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얘기세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항력 없는 후순위 임차인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배당을 통해서 다 배당 받을 수 있으세요. 자신의 보증금이 소액이거나 월세로 사시는 분들은 이제 보증금 작고 월세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보증금이 어떻게 최우선 변제 범위에 자신의 보증금이 들어가면 그때는 소액 최우선 변제만을 통해서도 배당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동그라미 번호 1번이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번호 2번은 일부만 배당받고 일부는 이제 쫓겨나는 거예요. 그 홍길동 씨가 3억에 산다 그랬는데 법원에서 배당 1억 원은 받았대. 그럼 나머지 2억 원은 대항력이 없는 후순위 임차이니까 이제 명도당한다. 명도당한다는 말은 굉장히 말을 이제 아름답게 돌려서 하는 얘기고요. 2억 원 떼이고 쫓겨난다 그 얘기세요. 어떻게? 법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전액 명도당하는 임차인. 요 3억 원은 지금 현재 서울 기준으로 해서 소액 임차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후순위 임차인이 3억 원에 전입을 하고 세대를 살고 있다가 경매 넘어간다 그러면 거의 한 80~90%는 이 보증금을 다 날리고 나가는 일이 벌어진다 그 얘기세요. 상가 건물이나 주택 건물의 임차인들은 대항력이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하니까 이 말소기준권을 기준으로 해서 먼저 전입했거나 먼저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장사를 하는 임차인을 우리는 어떤 임차인이라고 얘기를 한다?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사람한테는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다. 말소기준권보다 나중에 전입한 요 사람은 어떻게 뭐라고 얘기를 한다? 후순위 임차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후순위 임차인은 뭐가 없다? 대항력이 없다 라는 게 권리분석을 공부하는 이제 가장 그 핵심이다 그 얘기죠. 우리가 한글 공부하려면 그 자음모음부터 공부를 하셔야 되잖아요. 권리분석을 공부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이 여기다 그 얘기세요. 가장 그 뼈대가 되는 핵심 내용이니까 꼭 숙지를 하시고 저랑 같이 권리분석 공부를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